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일이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왜냐면요. 저에게는 1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수영 캠프에 참가를 했거든요. 영국에서는 1년에 3번씩 하프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학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아들이 수영을 하는데 터키 쪽으로 일종의 전지 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생 처음이죠. 12년 전에 제 아들이 우리 삶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처음이라서요. 굉장히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나중에 이제 10년도 걸리지 않아서 애들이 독립을 할 텐데 그때 되면 얼마나 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이 오르막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인생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중에 이 내리막길에 대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제 저는 막 정점을 찍었잖아요. 50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게 아직 저한테는 남아있는 인생이 정말 많은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조언이 필요한데요. 막상 이런 조언을 찾아보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아들이 없는 쓸쓸함을 느끼면서 물론 이제 저한테는 귀여운 딸아이가 있긴 하지만요. 나중에 우리 둘이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내리막길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미국 주식 투자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미국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까지는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조금은 더 알차고 흥미로운 삶을 영위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돌아올 제 아들을 기다리면서 보내드리는 2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도 꽤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빨간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보이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요,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바로 이쪽에 있는 월마트입니다. WMT가 티커네임이죠. 월마트는 사실상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흔들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월마트 관련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전망이 하회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5%나 급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마트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경기를 타는 주식들한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메타는요,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광고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금융주들도 많이 떨어졌죠. 따라서 어제는요,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가장 좋지 않았던 지수는 당연히 다우존스겠죠. 다우존스는 경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어제 1% 이상 하락했고요.
S&P 500은 0.43%, 그리고 나스닥은 0.47% 떨어지면서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러셀 2000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다우존스가 많이 떨어지면 보통 러셀 2000도 많이 떨어지죠. 자, 실제로 어제 0.91% 떨어지면서 경기를 타는 주식들이 가장 좋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이쪽에 있는 테크주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자, 이런 테크주들은 왜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요. 한 가지 자산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국채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요.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테크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가 된다. 따라서 어제 테크주들이 그나마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폭은 다소 좁아졌습니다. 어제 59.4를 찍었던 시장 폭이 57.85로 다소 좁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포지수,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는 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요. 의외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15.63의 안정적인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의 분위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어제 수준에서 다소 떨어졌죠. 45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립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된 AAII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요일이니까 업데이트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자들 중에 29.2%만이 6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전망은 40%를 아직까지는 넘어갑니다.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요,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향후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식을 현금화시켜서 두둑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추가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현금이 두둑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지금처럼 넷불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 따라서 지금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는요. 6개월 이후 그리고 12개월 이후에 S&P 500은요. 역사적 통계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6개월 이후에 주가는 보통 8% 가까이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 있을 확률은 무려 78%입니다. 그리고 1년 이후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 무려 84%나 되고요. 평균적인 상승률은 17.7%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AAII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보다 훨씬 많을 때는요. 향후 6개월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제공했던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탑픽 중에 단 5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비투죠. 4.96%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1.65, 비트코인이 1.32% 올라가면서 98,670에 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미준 포트폴리오를 지켜줬고요. 0.63% 올라갔습니다. 우버 역시도 0.12% 플러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알파벳이 0.38%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넥스트트래커가 마이너스 0.39, TSMC 마이너스 0.42, 어도비 마이너스 0.50,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67, 브로드컴 마이너스 0.87, 메타 마이너스 1.27, UiPath 마이너스 1.46, 아마존 마이너스 1.65, 테슬라 마이너스 1.71,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10, 파가야 마이너스 2.67, 제타 마이너스 2.77, 비스트라 마이너스 3.64,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4.79, 팔란티어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장중에는 마이너스 12%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힘을 내면서 마이너스 5.17%까지 회복하고 마무리가 됐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노데이터가 떨어졌는데요. 이노데이터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노데이터가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12.46%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앱러빈이 나오는데요. 앱러빈의 주가는 어제 8.94%나 급락했습니다. 이 역시도 한때는 12%까지 떨어졌다가 다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 만에 급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리포트가 출현했기 때문인데요. 앱러빈의 공매도 소식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은 바이더딥입니다. 저가 매수하라.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날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어제 같은 날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지만 CT는요, 현재로서는 저가 매수 기회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어마켓 없으니까 마음 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가 매수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CT의 전략가 스콧 크로너트의 주장이고요. S&P 500 지수는 수요일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1월 27일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요.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장 기술 종목에 압력을 가하면서 S&P 500 지수는 1.5%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면서 2월 3일 광범위한 시장 지수가 1.9%까지 급락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 세금 부과가 1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벤치마크는요, 그 최저치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에서 하루를 마감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다. 시장이 탄력적이란 얘기는요,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시장에 힘이 있다,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가 저가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줍줍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콧 크로너트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거대 기술 기업 집단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넘어선 상승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시장의 폭이 많이 회복이 됐죠.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시장폭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형주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대형주 상위 50개가 더 이상 나머지 지수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메타만이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S&P 500 지수 상승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여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요, 전체적인 시장 지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맥세븐이라고 부르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추세가 좋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폭의 확대는 두 번째 긍정적인 신호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크로너트는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요, 6,500으로 설정했는데요. 그 얘기는 수요일 종가 대비 거의 6%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한 우리의 연간 기대치에는 변화가 없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정책 플랫폼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우리와 컨센서스 추정치에 약간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제 관세가 조금 구체화되고요. 여러 가지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26년 이후까지 견고한 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한편 미국 대형주 내에서 폭넓은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자, 지금으로서는요, 기업들의 어닝이 너무나 좋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AI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계속해서 시장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존의 한마디를 빼먹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S&P 500의 차트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S&P 500이 전형적인 상승 페넌트형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상승 페넌트형은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다음에 조정 단계에 있는데요. 조정 단계를 보시면 가장 고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저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렴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은요, 상승 페넌트형 패턴은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돌파가 완성이 됐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최근에 화요일, 수요일 연속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주장한 바이더 딥이 어느 정도 주가 차트에서 신빙성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앱 러빈 관련된 소식인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앱 러빈의 주가가 공매도 리포트로 급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앱 러빈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종합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앱 러빈, 티커는 APP고요. APP 주식은 2025년 2월 20일 공매도 전문 기관인 베어 케이브의 뉴스레터에 실린 비판적인 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중에는요, 12% 가까이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8.94%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보고서는요, 앱 러빈이 광고 사기에 연루되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회사의 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앱 러빈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1년 동안 8배 반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굉장히 기만적이고 약탈적이며 때로는 읽을 수 없거나 클릭할 수 없는 광고 수익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읽을 수도 없고 클릭할 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광고를 하는 기업인데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약간 무시해도 될 만한 주장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앱 러빈의 생태계에서 모바일 게임을 실제로 수십 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많이 좀 집중되는데요. 모호한 실물, 화폐, 도박 앱에 대한 수많은 광고가 의심스러운 표현으로 가득하다. 자, 이 얘기는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실물 화폐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앱을 광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게임 플레이 중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광고로 인해서 광고를 읽기 어려웠다. 자, 이 부분 역시도 광고를 읽기 어려운데 과연 광고주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광고 빈도. 예를 들어서 게임 플레이 40초 만에 11개의 광고가 게재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 보고서는 앱 러빈의 광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인터넷 포럼의 여러 게시물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사기 혐의를 주장하는 이전 고객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전 고객이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된다. 과연 이게 그냥 어큐제이션에 불과한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 케이브는요,
앱 러빈이 종종 불투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불투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게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의 줄거리를 가지고 지금 앱 러빈의 공매도 리포트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이 보고서는요. 앱 러빈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저품질 광고에 의한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앱 러빈이 또한 의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도박 앱과 관련된 광고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앱이 과연 불법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앱 러빈의 광고는요. 사기성 광고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한 상호작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요. 앱 러빈은 아직까지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베어 케이브 공매도 리포트에서 발견되는 앱 러빈에 대한 비난과 주장들은요. 과거의 슈퍼마이크로나 제타 경우에 비해서는 그 심각도가 다소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회계 부정이라든지 회사의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비난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광고의 품질이 낮다 이런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고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앱 러빈의 광고 매출이 급등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내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베어 케이브라는 공매도 기관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에드윈 도르시라는 25살의 투자자가 설립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투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그래서 좀 잘 나가는 공매도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공매도 전문 기관과는요, 수입 창출 방식에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에드윈 도르시는요, 자신이 보고하고 있는 주식을 공매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공매도하고 나서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서치와 보고서에만 집중함으로써 청량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유료 구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인데요. 뉴스레터의 구독자는 약 7만 명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잠깐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더 베어 케이브의 웹사이트인데요. 들어가서 이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요약만 딱 보여주고요.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과거의 성공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베어 케이브의 31개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요. 평균적으로 8.2% 하락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은요.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다음 해 1년 동안 마이너스 0.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이요. 리포트를 맞기 전에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297%였거든요. 따라서 베어 케이브의 공매도 리포트가 이들 주식의 상승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성공한 보고서에 한정된 샘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결과는요. 더 베어 케이브의 보고서가 단기적인 가격 조작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조한 실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기업을 식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공매도 리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베어 케이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줘야겠죠. 만약에 뉴스레터를 한 달에 하나만 보내드린다. 이러면 구독자가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굉장히 빈번하게 뉴스레터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많은 종목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과거 2년간 베어 케이브는 무려 50개나 되는 리포트를 배포했거든요. 그 얘기는 2주에 하나 정도는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안 그러면 구독자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2주에 하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압력을 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에는요,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이런 주식들도 리포트를 작성했는데요. 팔란티어는 2023년 6월 1일, 코인베이스는 2023년 3월 13일, 로블록스는 2023년 8월 17일 날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 개의 주식은요, 그 이후에, 리포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자, 따라서 앞으로 앱 러빈의 주가가 반등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할지는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볼 때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폭등했잖아요. 이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모멘텀에 우리가 좀 유연하고 민첩한 매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모멘텀에 입각한 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일 급락하고 있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팔란티어의 급락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국방부의 예산 삭감은 팔란티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오히려 팔란티어한테는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가 피트 헤그세 국방부 장관의 메모에서 제안했던 예산 삭감을 실제로 강행한다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웨드부시 증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요, 수요일에 10% 하락한 데 이어서 목요일 오전 거래에서 무려 12%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12%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지난 18개월 동안 팔란티어가 12달러에서 120달러로 상승한 상황을 싫어하는 곰들이 있다. 우리가 보통 베어라고 얘기하죠.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베어들이요, 최근에 팔란티어가 예산 삭감에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수요일 오후에 국방부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에 따라서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났다. 댄 아이브즈가 이끄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들이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방부 삭감 방식과는 정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팔란티어의 독특한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이 펜타곤에서 더 많은 IT 예산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팔란티어가 펜타곤의 새로운 지출 규율 환경에 매우 적합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면밀히 검토되고 팔란티어가 벨트웨이, 즉 미국 정부에서 더 커다란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예산 삭감안은요, 필요 없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요, 로비 때문에 그냥 산 무기들도 많잖아요. 자,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을 없애겠다. 이런 발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요, 오히려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팔란티어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헤그셋의 메모에는요, 향후 5년 동안 연간 지출을 8% 삭감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남부 국경의 보안이라든지 미국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그리고 일방 공격 드론 등 기타 분야를 포함한 17개 분야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들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강화된 투자, 즉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역시 팔란티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가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팔란티어의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페드램프의 승인도 포함된다. 이거는요, 이 승인을 받아야만 정부랑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다. 이렇게 라이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2025년에도 여전히 최고의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이며 이번 주가 급락은 팔란티어가 연방 및 상업 부분 모두에서 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웨드부시는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아웃퍼폼 등급 그리고 120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루프 캐피탈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매수 등급 그리고 141달러의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커버를 시작했다. 이러한 기사 내용도 발견이 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국방부의 예산 삭감 계획은요, 과거 정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바로잡겠다는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막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나는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돈을 막 낭비했는데 이제부터는 효율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관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방 기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산 제한을 어디까지나 제한일 뿐이잖아요. 실제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요, 팔란티어의 모멘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준 멤버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팔란티어 주가가 12% 이상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량으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이노데이터의 어닝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노데이터가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12.7%나 급등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지 직접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방송 이후에 중요한 미팅 하나가 있어서요. 서둘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 잘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31일로 마감된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5,9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매출 2,610만 달러보다 127% 증가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1억 7,050만 달러로 2023년 매출 8,680만 달러보다 96% 증가했습니다. 조정 EBITDA는 4분기에 1,410만 달러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조정 EBITDA인 430만 달러와 비교해 약 3.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정 EBITDA는 2024년에 3,460만 달러였는데 이는 2023년의 조정 EBITDA인 990만 달러와 비교해 약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1,030만 달러로 기본주당 0.34달러, 희석주당 0.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이 기본주당 0.06달러, 희석주당 0.05달러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의 연간 순이익은 2,870만 달러로 기본주당 0.98달러, 희석주당 0.89달러였으며 2023년의 연간 순손실은 기본주당 0.03달러, 희석주당 0.03달러로 2천만 달러였습니다.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4,690만 달러, 2023년 12월 31일 기준 1,380만 달러였습니다. 잭 아부오프 CEO 코멘트 4분기는 기록적인 분기였고 2024년은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4분기 매출 5,920만 달러는 4분기 매출 목표치인 5,200만에서 5,5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4분기에는 중장기 성장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전략적 과제에 대한 비즈니스 모멘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자신있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저희 사업의 성장 가속화를 입증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최대 고객과의 관계 확대 4분기와 1월에 저희는 연간 약 2,400만 달러의 매출액 규모를 기록한 최대 고객과 추가 프로그램 및 확장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의 계약으로 인해 이 고객과의 연간 총 매출액이 약 1억 3,5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7개의 다른 빅테크 고객과의 관계 확대. 2024년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7개의 다른 빅테크 고객 즉 최대 고객 제외의 총 매출이 159%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다른 빅테크 고객들의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랜드 언드 익스펜드 전략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랜드 언드 익스펜드 전략으로 인해 매출 기반이 계속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고객들과 함께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7자리 또는 8자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 순풍을 만드다. 우리는 최근 발표된 7거대 기업들의 AI 기반 자본 지출과 하드웨어 최적화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중국 AI 연구소 디프시크에서 보여준 것으로 이 연구소는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계산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2025년에는 운영을 통해 확보한 현금 중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단연간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 조정 EBITDA를 2024년보다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대차대조효. 연말 기준 현금 4,690만 달러와 사용되지 않은 3천만 달러의 신용 한도를 통해 강력한 대차대조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이던스? 우리는 2025년에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원딜러 계약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 내내 이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보오프는 2025년에 이노데이터가 최고의 AI 서비스 회사 중 하나가 되어 주주들에게 우수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